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들 우리 배우님들 진순이다, 복숭아다, 죄를 졌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께 제 옆에 계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스트헬 감독 이정우입니다. 시나리오 처음 쓰기 시작하고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2년 동안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많이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수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밑에 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네, 정찬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너무 친하게 인기 없기.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요. 이따 여러분께 직접 마이크 들으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그때 영화 보신 소감이랑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영화 보시고 많은 분들이 첫인상 자체가 약간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가 징글징글하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느끼셨어요?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그렇게 안 느끼셨나봐요. 근데 저는 약간 영화를 보자마자 이렇게 모든 장면에 약간 이거 찍느라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반응을 보시더니 다 앞으로 여기 도화살 중년 이성민. 네. 감사합니다. 도화살이 좋은 거죠. 네, 일단 도화살이 있으신데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도화살을 눌러가면서 매 장면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죄송해요. 유머를 치고 싶은 바람에 그 징글징글하게 찍으셨다는 느낌이 아마 매 장면을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징글징글한 게 정말 영화의 한 요소뿐만 아니라 정말 만듦새, 그 영화의 기획 자체부터 장면의 구성부터 연출부터 또 그걸 세워내는 우리 감독님의 그 생각을 세워내는 배우님들의 연기까지 다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 촬영할 때를 돌이키시면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그 비슷하게 좀 남아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새 배우님들한테 이 영화를 찍으실 때를 돌이키셨을 때 뭐가 제일 지독하다, 징글징글하다 이런 기억에 남으시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 있으신 분? 예. 영화 보시는데 힘드셨어요? 아이고 이런. 이 스릴러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립해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영화는 그런 지점은 장점인 것 같네요. 늘 다 힘들지만 그래도 특히 장면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떤 장면? 네,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 제일 지독했다. 엔딩이 아무래도 엔딩 찍을 때가 가장 좀 이렇게 징글징글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그 초반에 그 마담 이렇게 레드바 가서 마담 목 조르는 거 보셨죠? 그걸 촬영을 초반에 했어요. 영화 촬영 초반에. 그때 테이크를 엄청나게 많이 가셨어요, 감독님이. 그 뒤에 잘 보셨나 모르지만 그 여자 배우분이 그 뒤에 등받이가 없는 등받이 거의 없는 의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목을 조를 때마다 이렇게 넘어가서 아마 다음날 한의원 분명히 가셨을 거예요. 그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테이크를 많이 하고 아니 무슨 감정을 1부터 있으면 10, 10-1, 10-2까지 막 가는데 그게 아마도 그 한수가 이 영화에서 거의 절정에 갔을 때 어떤 상태의 그 스트레스 상태일까를 감독님도 이제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그게 잘 붙더라고요. 몇 번째 테이크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중간에 찍으면서 이제 점점 엔딩을 찍을 시간이 다가오면서 감독님한테 엔딩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석시 니콜인가 뭐 그 마디오는 그 사람 도대체 어떤 거고 지금 영화 이 중반 이상 여기에서 이 정도 감정 상태, 스트레스 상태면 엔딩에는 거의 뭐 눈이 터져야 되냐, 뭐 뇌가 폭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도대체 갈피를 못 잡았었어요. 그때 예의 멋지게 생긴 감독님께서 웃으시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그 시인이한테는 징글징글하게 찍었는데 마침 뭐 운이 좋게 그 혈관 하나 터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화면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인이 가장 찍으면서 막 정말 징글징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마지막 장면 그 창고 냄새에서 보시니까 실핏줄이 터진 상태로 오셨다고요. 네. 아유 그놈의 실핏줄이 어떤 딱 맞춰서 터졌는지. 에소드 좋아하시네요. 메소드를 하다 보면 그 실핏줄도 알아서 터지고 막 그러나 봐요. 네. 이재명 배우님. 네.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전에 뭐 누가 저보고 다시 20살 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안 돌아가다 보고 싶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가 지금에서야 되게 추억 같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 영화를 찍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대구 전북 전내를 가서 배추 장사를 하는 거라. 그만큼 이 영화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과 고민과 서로 소통과 논쟁과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널어두고 고집부리지 않고 서로 계속해서 그 탐구를 했던 영화인 것 같고 그 과정의 엔딩 같은 경우가 상징적인데 예를 들면 뭐 제가 민태가 그 완식을 손으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수가 저를 쏠 수도 있고 둘이서 주먹 다짐을 했을 때 뭐 노인이 도망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엔딩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치다 오기까지 과정이 지속하다면 그 이후도 되게 또 지속한 상황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좋은 상태에서 엔딩을 찍었을 때가 무엇이 정답인지 확신이라기보다는 서로 고민하면서 찍었던 그 장면이 가장 힘들었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엔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담백하게 많은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했던 버전 같아요. 그것은 되게 큰 경험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떤 영화를 만나도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다음 영화를 하게 된다면 저도 이제 실패줄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참 행복하고 즐겁고 고통스러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마지막 장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너 네가 경험한 징글징글 있잖아. 지독하게 봤었고 너무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들 그때 당시 또 스태프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장면에 지독했던 부분 그리고 영화 찍고 나서 저의 어떤 감정에서 지독했던 부분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초반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장면이고요. 어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걸어갔어요. 그게 제가 이 영화의 첫 크랭크 인날 첫 씬이었어요. 장미 이렇게 주워 네. 근데 이제 그냥 걸어갔죠. 네. 걸어갔는데 감독님이 컷, 종찬 수액을 좀 넣어봐. 수액이요. 수액이요.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첫 촬영이고 제가 이게 좀 어리고 여기서 제일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장난을 치시나 보다 해가지고 네 알겠어요 할게요. 또 걸어갔어요. 컷, 봉천 수액을 좀 넣어보라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약간 말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실핏줄이 아니라. 그래서 수액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거 진짠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액은 쇼미더머니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면 또 할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리가 약간 그게요. 그래서 수액을 넣으라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해서 사실 그 구렁텅이에서 이제 제가 빠져나오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멘탈에 빠져나온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었고 오히려 제가 편한 촬영장이었었으면은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여서 좀 남은 것들이 있고 그건 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두 번째 말한 그 전체적인 어떤 제 감정에서 지독했던 거는 이걸 찍을 당시에 제가 KBS 시상식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상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게 있었었는데 한창 멘탈이 막 깨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제가 연기를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내려왔는데 그걸 또 우리 또 이게 또 가족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막 저한테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형들이랑 야, 너 수상 소감이 뭐 그게 뭐냐 이랬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지독했던 기억들 그리고 무사히 잘 끝나서 여러분들 앞에 이 비스트란 영화가 같이 보고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상영작이 돼서 너무나 뜻깊고 감사하고 인상 깊습니다. 감독님한테 안 여쭤보고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다시 지독하게 만드셨어요? 죄송한데 스웩을 넣어서 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첫날 말 그대로 크랭크인 날 종찬이 걸어가는 걸 딱 보는데 이게 왜 연기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걸 그냥 해도 이렇게 맛이 한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걸을 때 약간 그 느껴지는 리듬감 같은 거를 좀 원해서 다른 별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스웩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그 스웩이란 단어에 애가 꽂혀가지고 계속 그날부터 한 며칠 동안 좀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정원 감독하고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전 영화 방황하는도 있었는데 이정원 감독님의 그 대화 방법은 굉장히 품위가 있으세요. 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말하는 거를 그렇게 그냥 들으면은 그게 아닌 게 많아요. 스웩이라고 때 영화 초반에 그때 있었거든요. 저 그때 스웩이라는 말을 직격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거 갖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으면 감독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실 텐데 네, 첫날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참고로 그날 저는 그 다니엘이 멘탈이 털리는 걸 옆에서 겪었고 같이 연기를 했는데 그거 걸어가는 걸 찍고 바로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걸 찍는데 최다니엘 군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는 거 있는데 다니엘이 운전이 차가 점점 중앙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해서 앞을 보고 있는데 차는 점점 옆으로 가고 있고 다니엘은 저한테서 고개를 안 돌리고 있고 그 충격이 꽤나 오랫동안 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최다니엘 배우님이 처음 등장해서 걸어가는 골목씬에서 스웩을 느꼈다 싶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스웩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감독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우님들이 이렇게 다 멘탈이 털리시고 막 정말 치열한 경험을 하시는 게 감독님이 바로 이런 색깔의 영화를 처음부터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이 영화를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얘기할 때 다른 영화에 그냥 쓰는 것처럼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되게 무슨 반짝반짝하고 세련되다 예쁘다 이런 느낌의 스타일리시라기보다는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처절하고 지능 묻어있는 것 같고 막 날 것 그대로의 어떤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는 스타일
스타일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로 구상하셨기 때문에 이 고생들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 이야기에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그런 스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인간의 좀 극한의 상황에 막 사람들을 좀 몰아넣고 뭐 감정 자체가 점점 더 좀 피폐해져가는 어떤 느낌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면서도 이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고 스토리 자체도 좀 묵직한 이야기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통 누아르라고 얘기하면 이제 비오는 밤에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뭐 어떤 흑백톤의 어떤 화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분위기는 좋고 멋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서 막 보다가 지쳐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를 조금 더 극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좀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미술 감독과 촬영 감독 스태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많이 올리고 분위기 자체를 좀 많이 띄우는 방식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좀 뭔가 일반적인 익숙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사실 익숙한 영화의 어떤 우리는 드라마나 뭐 화면 같은 게 이제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뭔가 이 영화는 좀 더 익숙하지 않은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좀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가볍게 만드시려고 하셨죠? 가볍다기보다 무게감을 좀 상쇄시키는 거죠. 무게감이 상쇄되는 스타일이다. 감독님이 진짜 다시 물어보게 되네요. 감독님 약간 스웩이 약간 이런 말씀해주시면. 느낌이었어요. 뭘까? 그렇구나. 근데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진짜 여느 스릴러 영화 같은 거랑 다르게 물론 사실적인 장면, 인물들이나 사건 사실적으로 그 긴박감 그대로 비추는 장면도 장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이 다 이제 신경세포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장면들이 되게 이렇게 정말 이 영화만의 스타일리시한 편집이랑 리듬이랑 영상이랑 막 그 사운드들이 합쳐진 장면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 자체는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다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상하시고 후반 작업 때도 다른 스태프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만드실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뭐 상신 아파트 급습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떤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이 많아서 촬영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것보다 사실 제가 더 어려웠던 거는 경찰서 장면을 찍을 때가 되게 훨씬 더 집중을 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큰 움직임을 가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시선의 엇갈림이나 서로 느끼는 어떤 이 감정의 공기 중에 떠도는 이 감정들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장면이면 사실 이렇게 막 좀 화려하게 찍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정적이면서 그 안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한수가 느끼는 어떤 이 죄의식이든 아니면 어떤 혼란이든 이 꼬여가는 어떤 자기 머릿속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사전에 혹시 촬영 감독하고 같이 이제 콘티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 수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느낀 거는 어떤 화려한 다른 기교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성민 배우님이 표현해 주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뭐 편집을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붙여도 되게 느낌이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진짜 뭐 어떤 눈속임으로 어떤 뭐 다른 어떤 표현이나 미사여구가 사실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되게 흥미로운 편집이나 이런 거 안에서 배우님들이 눈빛이 정말 안과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해주시는 게 이렇게 딱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더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배우님들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이 영화에서 맡으신 캐릭터들이 가장 지독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한수 형사는
사실 어디 인간적인 구석이 있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잘 찾아보려고 해도 예전 역할보다 좀 덜 보이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 잡으려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스타일인데 또 보면 자기 사람을 되게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좀 그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 아닌지 약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 한수의 그 전사,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과거가 있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상의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수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흉악범들을 잡는데 앞장서 왔고,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응징을 해야 된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형사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고, 그래서 잡아도 끝이 없어. 그리고 시치부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상태예요. 그런 한수가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수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레드바에 있는 그림도 감독님한테 옛날 갈리토나 이런 것처럼 좀 뭔가 한수의 이상향 이런 거 그림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는데 지독하게 안 바꾸셨어요. 막 사냥하는 잔인한 그림이 있어서 그거조차도 그래서 한수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춘배나 마담을 어떻게든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선을 못 넘게 관리를 해주면서 또 그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케어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뜻한 구석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춘배는 한수가 어릴 때부터 케어해온 범죄아 뭐 그런 아이였던 거죠. 네, 정보원. 그래서 걔도 어느 선은 못 넘게 케어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저희끼리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춘배가 가끔 뭐 아저씨 하는 게 그런 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케어하지 못해서 그 아이가 감옥에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적당히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춘배 게임에 전화에 나가게 되고 말려들게 된 거죠. 예. 한민태 형사는 어떻게 보면 정한주 형사의 이제 반대 지점에서 이렇게 과정조차도 수사에서 되게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영화에서 보면 되게 어떤 경쟁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그런 자기만의 캐릭터를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넓은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같은 걸 연기하시면서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민태가 한수를 많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어떤 것들을 느꼈었을 텐데 왜 싫어하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없어요? 나 걔 싫어. 왜? 그냥 나와 다르다는 어떤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것에서 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유치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열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닫혀있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한 인간의 어떤 모습인데 그 대표적인 게 민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태가 한수한테 협조하자라고 진심 어리게 다가갔다면 그것도 그걸 한수가 받아줬다면 저 영화는 아마 힘을 합쳐서 절작을 잡는 아주 멋진 액션 스릴러물이 나와서 되게 개운한 영화를 보시고 나가셨을 텐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왜 싫어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해주신 질문해주신 넓어진다는 게 그런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저희 영화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를 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수 못지않게 더 어떤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한 인간의 어떤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와 닮은 구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란 개인의 일상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도 대화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남에게 자기 마음을 전달할 때 멋있는 척하면서 지적인 척하면서 속내를 들키지 않는 경우는 만약에 민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승진만이라는 어떤 그 동기만으로 그걸 이야기했다면 이 사건에서 발을 뺐으면 이 사람은 승진하겠죠. 그러지 않고 내가 더 저걸 해결할 수 있어라는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극한의 감정에 치달았을 때 한수와 둘이서 마주쳤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태에 빠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의 이야기 구조가 그런 것들을 탈 수 있게 시나리오에서 그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상도 그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화가 끝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한수랑 민태랑도 그 전사가 있었어요.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그런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이제 제가 한 20고, 30고 정도를 쓰게 되는데 뭐 어떤 버전에서는 오프닝에 한수와 민태가 어떤 과거의 극적인 사건, 그 둘 사이에 어떤 어긋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 오프닝에 온 적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한 버전을 쓰게 되는데 결국 이제 뭐 개인사도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좀 더 많은 것도 있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명쾌하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좀 일부러 다 좀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뭐 왜 민태는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한수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 대사나 이렇게 춘배하고의 관계, 아저씨라고 부른 걸 보니 둘 사이는 어떤 그래도 끈끈한 뭔가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러니까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 두 분은 과거에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는 과거에 그 경찰대 아마 같은 동기거나 아니면 같은 강력반에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되게 동물적이고 좀 직설적이고 좀 나쁜 놈은 적당한 좀 사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뭐 악당은 잡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옆에 있는 민태는 원칙을 좀 고수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그러니까 서로 스타일과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뭐 아동학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팬 게 확실한데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한수가 이제 어떤 증거를 살짝 조작하면서까지 그 아버지를 체포하게 되는데 민태는 증거 불충분이고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출소하자마자 나가서 아들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어떤 서로 다른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척을 지게 되고 민태는 이제 감사과로 선출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한수는 이제 좀 이 범죄가 많은 도시의 늑대처럼 이렇게 좀 뭔가 범죄를 해결하고 다닌다면 이제 민태는 약간 그 조직 안에서 이리처럼 좀 날카롭게 동료들을 이렇게 좀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민태는 또 뭐 경찰서장이 이제 조직 폭력배들하고 약간 뒤로 이제 이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직에서는 이제 민태한테 그걸 덮으라고 얘기를 하고 민태는 또 고지식하게 원칙대로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좌천돼서 이제 강력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인전사가 이 영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좀 출연하고 싶어요. 거기서 마음껏 수액도 펼치고 어쨌든 뭐 뒤에 그 여러 가지 가지들을 감독이 빼면서 좀 더 이렇게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인물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신 것 같고 그런 전사 때문에 그때 그 부재 신부 지방하는 사람을 제가 체포하고 나와서 자백받고 나와서 민태한테 그러죠. 또 풀어줄까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그런 트라우마가 각자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꼭 넣고 싶은 전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수의 흔히 정의를 좋아야 된다 했을까라는 그 전사도 진짜 처음인데? 너무 답답해서 그 감독님과
도대체 민태의 행동의 동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렇게라도 넣고 싶은 어떤 그런 눈빛들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한 인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질투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중에 꼭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것도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삼각관계만큼 재밌는 게 없죠. 근데 저는 원작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작에서도 저 밑에 역할을 하는 그 형사가 한수 와이프를 만나는데 약간 그 눈빛이 그냥 아무런 대사는 없는데 스웩이 눈빛이 있어요. 둘이 무슨 관계인가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저희도 촬영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상.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설명적인 스릴러 영화 뭐 이렇게 툭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 설명해주는 스릴러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질려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대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둘에 대한 여러 이야기나 캐릭터에 대한 이렇게 힌트들이 숨어있는 걸 저 혼자 이렇게 상상하고 해볼 수 있게 하는 영화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력에 아주 그 하나하나의 영화 한 편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됐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최다니엘 배우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때 다들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영화를 보셨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양종찬 형사 사실 영화 처음에 복면 쓰고 나올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한수 형사랑 이렇게 좀 뒷일도 같이 하고 네. 그게 경찰로서 아주 떳떳한 일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막 되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속을 차리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정한수 형사를 믿고 따르는 건지 거기는 어떤 영화가 숨어 있죠? 네, 거기에는 일단 정찬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대본을 보고 제가 느꼈을 때 좀 약간 어떤 관전자의 입장이라던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회사 방침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들은 거기 좋다 하면서 이렇게 잘 따르게 되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거기서 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 뭐 나온다든가 뭐 이직을 한다든가 하게 되는데 그 양과 끝 가운데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 부분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약간 정찬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뭐 한다고 해서도 이게 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었는데 보면은 이제 극중 오마담을 만나고 나와서 종찬과 한수가 이제 대화하는 게 있어요. 종찬이는 뭐 한수의 완전한 속내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뭐 범죄자들한테 너무 정주고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잡아 넣을 애들이다 쟤들은. 그런데도 한수는 물론 그들과 뭐 거래도 하고 나중에 뭐 때려 패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선배님이 연기하신 부분 그리고 다른 그 배우들이 연기하신 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눈빛에서 그냥 마냥 그냥 비즈니스고 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마담과에서도 그리고 춘배에서도 그런 인간적인 눈빛을 전 느꼈었고 물론 그런 건 대본에 없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많이 배웠었고요. 그래서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약간 종찬은 어떤 가운데 있던 사람 마치 손가락으로 따지면 약간 요거 약지라 그러나요? 뻑이 아니에요? 약간 이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본편에서는 이제 좀 잘렸는데 제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이 형사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한수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단순 임신인지 뭐 아니면 진짜 빠져나오려는 변명인지 이건 명확하게 영화의 대본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단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종찬이는 한수를 따르기도 하지만 좀 이 속에서
좀 나오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구나, 약간 그 안에서 고민을 하는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한 날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하다가 결국 딱 끝이 나는 그냥 그런 인물이었어서 네, 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뭘 물어봐도 정말 엄청 알찬 고민이 담겨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극장에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그 관객분들한테 바로 마이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저는 진짜 범인이 누군가만 추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어떤 자기한테 놓인 덫이나 고민들이 되게 돋보이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이렇게 잘 봐주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감독님 해주세요. 앞에 이 앞에 마스크 쓰시고 두 번째 줄에요. 감사해요. 이쪽에서 마이크가 와요. 네. 마이크를 주신 분들이 앞에 계시면 돼요. 거기 쉽잖아요. 그죠?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 내내 그 한수의 시선에서 몇 번씩 좀 한수의 눈으로 보는 장면이 몇 개 나오잖아요. 첫 장면에서 이제 사슴인지 그 고라니인지 눈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발견한 시신에서도 눈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가서 그 죽은 아들, 그 살인마 아들의 눈도 자기를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을 찍고 그 다음에 한수의 눈을 이렇게 번갈아서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물론 이제 뭐 긴장감이라든지 고뇌 같은 거를 담으셨겠지만 좀 더 뭐 깊은 의미를 좀 담고 싶으셨던 게 있는지 그리고 그냥 그 밑에는 그럼 아직 결혼을 안 한 건지.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에 고라니는 이제 일단 영화 초반에 영화 전반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오프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라니를 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수는 이제 자신의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러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우발적인 의도하지 않은 희생 같은 개념으로 잡았는데. 고라니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유해동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고라니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데 한수는 그 고라니를 약간 좀 뭐 어쩌면 측은하게 어떤 뭐 바라보죠. 아직은 좀 그러니까 생명체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 어린 고라니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약간 뭐 양심이 아직 남아 있는. 옆에 있는 종차는 재수없게 이 새끼 왜 여기 와서 이러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제 결국 근데 그 한수가 수배하고 거래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잠 못 드는 밤에서도 역시 이제 잘 의도하지 않은 희생됐던 그 생명체를 한번 눈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가게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 행한 것을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되게 싸늘한 얼굴로 이제 그 고라니를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마 한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 양심을 놓게 되는 어떤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누구죠? 철기 살인마가 바라보는 건 이제 한수가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저는 우겨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되묻거든요. 민태한테도 그놈이 어떤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아? 그런 새끼가 죽어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민태는 동조해주지 않고 아내한테도 당신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 했을 때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도 사실 어쩌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혼란 속에서 초반에 이제 춘배하고의 거래 관계에서 초반에 그 철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살인을 은폐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범인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그 거래는 끝난 거고 이제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후의 행위인데, 근데 또 하필이면 범인이 안 잡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한수는
앞에 했던 계약이 사실 무효화가 되면서 다시 채무 관계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 본인의 잘못을 덮고 있으면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에 이 채무까지 남아버리면서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져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상한 그 철기의 시선은 이제 결국 본인의 어떤 계속 양심의 가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은데 해서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초미의 관심사. 네. 표정이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한민태는 결혼을 했나 안 했나? 네. 어떻게 생각하셨죠? 이혼인데 한테는 이혼이 좋으면 박수.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최다니엘 배우님이 수액 있게 한 분 골라주세요. 네, 저 하트 하신다. 네. 자, 선생님. 네. 형님. 누구한테 하트 하신 건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굉장히 친한 선생님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진짜 오늘 온 게 저한테 정말 행운이다.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영화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화 보면서 너무 뭐랄까 현장감이랄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보다가 좀 스릴러나 무서운 영화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요. 그래서 저희 애기가 아빠 소리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럴 정도인데 오늘 영화 보면서 혼자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마음도 답답하고 그리고 아까 배우님도 오늘 빠지신 배우님도 계시는데 특정 배우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영화 스토리를 만들지만 주연이나 조연이나 고루고루 어떤 부족한 면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방금 원래 내일 조닉 3를 예매해서 해놨는데 취소하고 미스를 예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료들한테도 이 소식을 꼭 전해주고 좋은 영화라고 이게 갑자기 힘이 나네요. 네, 포스터만 보고 아니면 대략 줄거리만 보고 보는데 오늘 또 그 감독님의 그 영화 그 메인 내용 말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게 저한테 굉장히 행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애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이가 해서 이너들하고 같이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도 굉장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게 기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님은 이 영화의 홍보 요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러면 통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걸 애착.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우세요. 네. 또 질문은 없는 건가요? 질문은요. 네. 감정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좀 보다 보면 답답하고 무섭고 막 이러는데 실제 그런 영화 진짜 찍고 편집하고 장면도 많을 텐데 그런 좀 우울한 스릴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찍었을 때 좀 분위기 메이커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 계속 만들기는 좀 영화 찍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편집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매끄럽고 부족한 면이 없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통 영화보다는 더 예전 감독했던 영화보다 어느 부분이 더 고민을 더 많이 했는지 편집했을 때 감독님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초반에 그 배우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제가 힘들게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는 편이었는데 하루에 시나리오 작업하면 많이 피게 돼요. 내감시키고 이랬었는데 이 영화 딱 촬영 크랭큰 할 때 제가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저는 죽을 때 제 무덤에 같이 들어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 상황을 좀 극한으로 좀 몰아넣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보다도 좀 치열하게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에너지들을 잘 고루고루 잘 뽑아내면서 전체 스토리를 잘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제 집중력을 많이 요하니까 되게 많이 공을 들였고요. 아마 그 편집 과정에서도 캐릭터들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의 분량을 고르게 좀 안배하면서 주인공들을 한수와 밑에 감정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장르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리듬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네.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밥차 맛있는 밥차. 박차가 분위기 메이커인 게 좋으세요? 네. 다니엘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즐거웠었어요. 정말요? 우와. 저는 금시 부모님입니다. 박차가 같은 존재. 제가 밥차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장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유재명 배우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 네, 저기 남자분께서 계속 안경 쓰시는 네, 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잘 봤고요. 이게 새 배우분께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단희 배우한테는 분량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 아쉽진 않았는지랑 감독님한테 그 도락을 전기 충전기를 얻는데 실제로는 그 오류 걸 아시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열려요? 예. 저 지금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저는 그 이전 감독님의 전작 그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푹 TV로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건 근데 올해도 나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되게 저는 뭐 그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정말 영화 같은 영화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다음에 어떤 작품을 하시게 되면은 뭐 진짜 지나가는 단역이라도 뭐 그냥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 저런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 비스트 영화를 만드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운이 좋게도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분량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은 크게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어떤 이 작품에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뒀었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같이 이제 영화도 홍보도 계속하고 이 영화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고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멘탈 나가서 힘들었었을 거예요. 왜냐면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또 감독님 성에도 되게 차고 싶고 막 그런데 뭐 뜻하지 않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아무리 자기 전공이라고 해도 갑자기 어느 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남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다른 배우님, 또 배우님도 이 작품을 선택하신 계기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정호 감독님의 작품에 다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출연했었고 그때 무명일 때고 또 방황하는 칼날들 출연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포스터에 제 얼굴이 크게 나왔던 작품이고 또 이 작품의 시나리오 보내주셨을 때도 뭐 대본이 어떻든 간에 그 이정호 감독 작품은 해야 된다는 게 내 마음에 있었고 그런 계기로 출연하게 됐었고 시나리오는 워낙에 이야기가 탄탄해가지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워낙에 이렇게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이 정도까지는 될 줄 몰랐었어요. 근데 생각보다가 사건 중심보다는 그 인물의 상태를 감독님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30배는 더 힘들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재명 배우님이 다시 돌아간다면 이 작품 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연기를 하는 이제 배우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형사가 나오고 연쇄살인범이 나오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범인을 잡는 이야기 구조가 되게 많이 그리고 익숙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는 기준에
또 형사 영화야라는 어떤 또 있어요. 선입관이 있는데 그 저희 영화가 주는 어떤 지점하고 좀 연결된 부분인데 그렇지만 익숙한 듯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 어떤 인물을 따라가는 이 가까이 다가가는 집중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 과하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걸 알고 싶었어요. 어떤 영화가 나올까, 이 인물 어떤 인물일까 이게 계속 궁금했고 해독이 안 되니까 감독님을 찾아뵙게 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더 궁금해지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영화도 그런 영화로 어떤 좀 매칭 됐으면 좋겠다. 맞지 않는 영화가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선입관이나 어떤 관점을 좀 빼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본다면 충분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또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완성된 영화 보시니까 왜 그런 점을 끌리는지 아시겠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자 한 명 정도. 도라 빨리 얘기할게요.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저희. 아 맞다. 도락은 어떻게? 도락은 사실 시나리오 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 자료조사 하면서 그 열쇠 하시는 분하고도 뭐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 고민했던 거는 이걸 리얼하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모방 범죄가 되니까 그것은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걸 또 바보 같은 어떤 범죄자가 따라하면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더 낫지 않을까? 고증을 포기하고. 그 범죄자가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영화 비스트를 보고 따라했잖아. 그런 범죄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와. 잘 알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잠깐만요. 까만 장갑.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본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로케이션 매니저 스태프시라고 맞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을 연결했는데 그 이제 시나리오를 달라졌던 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엔딩이 시나리오상에서 좀 더 인간적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에서는 그 인간적이 없어지고 이제 약간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뭐 약간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그 인간적인 엔딩 포기하고 지금 엔딩을 선택하신 이유랑 그리고 이제 한수집에서 전현이 이제 완식한테 이제 해를 당하는 장면을 이제 온 집안이 피칠 같대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 저기 로케이션 매니저로 로케이션 도와준 우리 스태프인데 근데 시나리오를 다들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얘기잖아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옥상에서 사실 좀 더 밑에가 좀 인간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한수하고 대화가 아니죠. 주절주절 떠드는 어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날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울면서 이제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그것만 지켰어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 상황에 몰리진 않지 않았냐라고 혼자 주저주저 떠드는 어떤 넋두리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엔딩에 왔을 때 그 말이 민태의 어떤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좀 못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말이 어떤 공허하게 들리는데 그게 의도이긴 했으나 지금 그냥 말 없이 두 남자가 왜 그랬냐와 그 말에 얘 반응을 미안해 혹은 뭐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냥 그러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언제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를 자기 두 짐승이 된 두 사람의 모습이 그냥 대화 없이 지켜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연이 이제 해를 당하는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영화에서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정연 그 한수 와이프가 이제 죽어 있는 모습이 원래 시나리오상 지금 분량 하나가 그러니까 밑에 하루가 영화에서는 편집이 됐습니다. 그 밑에 굉장히 극한 감정의 흐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주하는 그날 아침에 정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수 집에 가면 온 집안이 이제 바닥에 피가 이제 흥건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정연이 죽어 있는 시체 모습이 이제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민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그날 하루를 겪는 민태가 있었는데 그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묘한 아름다움을 주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워낙 뭐 선에 잔인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연의 죽음을 관객이 같이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민태한테 끼치는 영향과 한수한테 끼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알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죽은 것을 모르고 약간 미스테리의 상태로 이 정연은 어떻게 된 거야를 상태로 가는 게 나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러니까 한수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죽었는데 얘는 계속 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 끝에 그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좀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기괴한 아름다움 이런 거. 정말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보여주지 않는데 사운드만으로 이 영화가 불러내는 효과가 되게 커가지고 그게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해석을 이게 다 사이사이 할 수 있는 영화라 다 질문 받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 상영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네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차례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오늘 12시 딱 지나면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재밌게 보시면 이렇게 좋은 비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 낯설음이 좀 새로운 경험이 되고 또 보면서 중간중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발길 찾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즐거운 출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뭐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제 내일 개봉을 하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저희 영화는 소통이 되게 낯설고 소통이 잘 될까가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무겁고 좀 진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소통을 꿈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영화가 말하고 싶은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인간관계의 진심인지 소통이 뭔지 나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 안의 괴물은 뭔지 그걸 좀 묻는 질문이라는 영화가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영화가 좀 많이 봐줬었으면 하는 정말 솔직한 감정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셨는지요? 네,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말이 꼬였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예, 저의 정말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 미국 영화들이 이제 내일 개봉입니다. 정말 아까 여기 우연히 오셨다는 분의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다운됐던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저희 영화가 일단 봐야 되는 영화인데 내일 컨투쇼도 저희 나가요. 실검도 잘 안 올려주고 그래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가 개봉하고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걸 두루두루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같이 여기 참여했던 배우 입장으로 굉장히 좀 미안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저희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흡족하게 스릴러 영화로서 충분히 즐기시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지금은 시작은 좀
지금 예매율이 조금 저조해서 약간 기분이 우울한데 그렇지만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컨디션 나옵니다. 오랫동안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 매번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영화를 어떻게 써야 되나를 늘 고민하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뭔가 이제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 오랫동안 그 이제 범죄자를 응징해오던 그래도 그러다가 점점 이제 본인이 범죄자인지 경찰인지 경계에서 통제력을 좀 잃어가는 한 형사하고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 약간 그 무시당하고 약간 소외된 어떤 한 형사하고 두 형사를 중심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2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시작하고부터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 엊그제 마지막 그 한 프레임까지 더 만지다가 쫓겨났어요. 그만 잡아요. 그래서 믹싱도 마지막 한 프레임까지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내일 세상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이쁜 모습으로 나가게끔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제 손을 떠났고 내일부터 얘가 이제 스스로 자생해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나오자마자 전쟁터네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친구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홍보분단 해주실 거죠? 네. 내일 컬투쇼도 들으실 거죠? 네. 너무 끝까지 진짜 열띤 이렇게 눈동자로 이 영화 여러분들 마치 인물들의 눈을 보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눈동자가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영화의 개봉을 맞아서 이분들의 노고와 이 영화를 위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보군단 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서 나가실 때 퇴출로에서 감독님과 여기 안 계신 전혜진 배우님까지 네 분이 다 사인하신 그 포스터, 특별판 포스터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찍어서 각종 SNS, 카톡 오늘 밤에 직접 뿌려주시면 저희 내일 흥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한 명당 3개 이상 포스트 올려주는 거 약속해 주시기로 하고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인사하고 퇴장하실까요? 네. 배우님들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되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 가시는 동안도 박수 한 번 더.